안녕하세요.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자, 우리가요, 고전 논문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3점을 잡아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점이 큰 문제는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제가 앞선 시간에도 살짝 언지는 드렸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3점짜리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풀이의 키워드가 사실 이 3점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배점이 높다는 것만으로 겁을 먹고 부담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먹고요, 한번 즐겁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3점 문제 발문 유형을 좀 확인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이 문제가 잘 풀릴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3점짜리 문제들은요, 이걸 물어봅니다. 고전 논문 3점짜리는요. 자, 보기를 주고, 보기 활용 문제예요. 보기를 주고 요 내용을 참조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고전 논문 자체가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풉니다 라고 해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따져야 되는데 해석도 안 되는데 보기 보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자, 나머지 유형도 사실 유사합니다. 보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보기가 등장을 할 때 작품에 관련 있는 설명이 나오냐, 아니면은 관련 있는 다른 작품이 나오느냐, 그냥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있는 설명을 토대로 작품 해석을 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판단하는 거, 아니면은 주제라든가 표현상 특징 쪽으로 관련성이 있는 작품을 주고 이 두 작품을 비교하게 만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갈라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쪽은요, 관련 있는 작품이 나올 때입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대다수 여러분들에게 어떤 팁으로 작용을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보기에 나온 내용 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야 하고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조금 어려울 때는 이 관련 있는 작품이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 자꾸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이 내용들, 여기에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 작가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작품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못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자습서의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효율적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자료를 주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암기의 능력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작품 해석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배경 지식들, 즉 암기할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은 버려주세요. 단, 제가 문학사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문학사의 내용들을 좀 알아두면은 이 보기에 제시된 자료들 독해가 좀 빨라지니까 그 내용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굉장히 축약해서 엑기스만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반적으로 아주 잘 쓰이는 문학 개념어들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반어가 쓰여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어법이 뭐지? 이러면 그 문제는 못 풉니다. 반어법이 뭔지까지는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개념어들 위주로 해서 그 내용 정도는 개념을 잡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여타 암기할 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보기의 내용만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을 해두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해서 틀리는 거예요. 자, 일단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나왔을 때부터 좀 보자면요. 보기의 내용을요.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독서 지문을 해석하듯이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요. 독서의 내용, 독서 지문 내용 길잖아요. 긴 설명문. 눈으로 이렇게 훌렁 한 번만 읽는다고 해결이 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잡혀요? 안 잡히죠? 똑같아요. 같은 장르란 말이에요. 뭔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단지 이제 문학작품에 나오는 보기는 좀 짧죠? 한 문단 정도. 이 내용이 나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밑줄도 긋고요. 아, 이 작품은 요 시대 때 태어났는데 이때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의 특징이 요런 것들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선지에 쓰인 말 끝까지 보셔야 돼요. 문장 끝까지 보셔야 돼요. 보통 뭐냐면요. 뭐뭐 해서 뭐뭐를 어쩌고 하는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선지가. 이어진 문장이죠. 왜 앞에만 봐요? 정말 궁금해요. 앞에만 보고 뒤에를 안 봐요. 즉 앞에만 보고 아 이러고 지나가니까 여기서 오답이 등장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좀 마세요. 문장은 항상 마침표 찍힌 때까지 보는 버릇을 좀 들여주시고 앞이 맞아도 뒤가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이 표현 방법이 쓰여서도 이 효과 아니면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선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작품에서 어디지? 확인.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 내용과 이어주는구나. 요렇게 트라이앵글 삼위일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요. 당연히 오답이 떠요.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다시 읽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특히나 고전 논문은 해석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 여기서 말한 내용과 이어지니까 얘는 답이에요 라고 골라낼 수 있는 성의 있는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이 내용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작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이 경우 되게 당황을 해요. 이게 오답률도 높은 편이고요. 고전 논문 하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또 다른 고전 논문이 나오다니 오 끔찍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이나 보통 차이점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소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보통 주제가 비슷하다거나 표현상 특징이 비슷하다거나 엮이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작품이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즉 이거 뭘 초점으로 봐야 되는가는요. 결국 어디에 있어요? 발문을 확인하고 발문에서 확인하란 거에만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돼요. 비슷한 표현상의 특징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용 파악은 좀 살짝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주제라든가 시어의 의미 파악이다. 여기서 비슷한 의미의 시어, 여기서 어디 있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즉 발문을 보고 내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되는지 요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래서 이 보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고, 그러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직접 작품 문제 풀어보면서 이 두 가지 유형 다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배운 개념들 다 적용해 보면서 내 걸로 체화를 좀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아주 흔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보기에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제목 보고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작자 미상에다가 작가가 누군지 파악도 안 되고요. 그냥 지금 형태 보면 사설시조죠. 자,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 보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설시조에서의 해악성은요. 독자와 화자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설명, 갸우뚱갸우뚱하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요. 자,
화자의 착각이나 실수나 급한 행동, 또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을 해요. 자, 근데 독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절실함이나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 다급함, 진솔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 제시된 본문이요. 형태 보고 사설시조인가 봐 했는데 사설시조란 거 확인을 했고, 자, 사설시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떠올라 줘야죠. 우리 문학사에서 했잖아요. 아, 평민들의 문학이고 굉장히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겠다 정도 떠올려주면 좋겠고, 일단 여기서 하는 내용 어떤 말이에요? 자, 독자와 화자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이니까 좀 너그러운 시선이죠. 작품 안에 화자가 있고 여기 독자가 있는데 보는 시선이 눈이라고 합시다. 눈이에요. 관, 용, 왕 너그럽대요. 이쪽이요. 뭐 실수라든가 급한 행동이라든가 뭐 낭패 뭐 이런 거래요. 뭐 실수 연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독자는요. 이거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니까 화자의 행동 그 이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뭐 사실 이게 이면에는 뭐 굉장히 진지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애틋한 요거를 느끼면서 화자에게 공감을 한대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걸 통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죠. 자, 내용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본문 지문 읽지를 않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설시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대강 감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실수를 하고 좀 약간 호동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자인 우리가 이 화자의 내면에 있는 이 감정들 읽어내면서 공감을 할 수 있으면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사설시조답게 해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요 한번 보자고요. 무슨 내용인가? 이미 오마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말 그대로죠. 이거 사설시조라서 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이 좀 쉬운 편입니다. 이미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오니까 저녁밥을 빨리 지어 먹고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가서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서 손을 이마에다 대고 이게 아니라요. 요거예요. 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오는가 가는가 저기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뭔가가 거머이득하게 서 있대요. 거뭇하고 또 희끗한, 즉 사람 머리랑 옷 하얀색 그게 거머이득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미로구나.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다급하죠. 지금 이 사람 행동이 어때요? 여기 나온 이 화자가 굉장히 다급해요. 그래서 제대로 뭐 신을 어떻게 제대로 꿰거나 뭐 끈을 묶고 뛰어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급하게 확 하고 뛰쳐나가는 그 느낌 드세요? 곰비, 인비, 인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걸 잘 모른다고 해도 지금 요 내용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워랑퉁탕 건너간다고 하는데 엄청 급하잖아요. 굉장히 화자가 다급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래 놓고 뭐래요? 가서 정옛말, 그 정이 있는 말, 정감 어린 말, 예를 들어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거죠. 요런 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딱 흘게 봤는데 작년 7월 산 날 껍질 벗겨는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추리 3대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껍질 벗겼다는데 사람 얘기는 아닐 것이고 날 속였다라고 하니까 임은 아니죠. 이 주추리 3대는요. 3의 줄기예요. 세워놓는 거. 근데 주추리 3대가 명확하게 뭔지 몰라도 괜찮죠? 내용 이해 가죠? 즉 이미 온다라고 해서 일찌감치 저녁밥 먹고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희끄무레하고 뭔가 허연 게 보여서 이민가봐 하고 막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갖고 이제 보고 싶어, 어머나
어머나, 껍질 벗긴 주출이 3대 아니야? 아이, 내가 속았다. 이 상태죠. 자, 지금 이 보기에서의 설명과 좀 매칭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다급하고요. 조심성 없었고 지금 실수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겠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뭔가 애틋함, 절실함, 요걸 통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다급하게 뛰쳐나간 이유가 뭐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임이 있어서, 임 보고 싶어서 뛰어나간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야, 왜 이래, 정신사나워가 아니라 임이 진짜 보고 싶었나 보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죠. 자,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보면요.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나시런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여기가 제일 웃기죠, 사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 모처라가 뭔지 몰라도 해석에 지장은 없지만 무슨 단어냐. 아이, 참 다행이다. 이 정도 얘기예요. 아,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나 나셨으면 남들이 나 보고 다 웃었을 거야. 아, 민망해. 이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임을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워하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겠어요. 희끄무리한 것만 보고. 근데 이렇게 본인 실수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전형적인 사설 시조였죠. 자,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이 내용과 함께 연관 지어가면서 좀 봐줘야겠죠. 문제 한번 볼게요.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문장 끝까지 뭐라고 그랬죠? 앞뒤가 다 맞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적절한 거 찾는 중이죠. 자, 화자가 저녁밥을 지어요? 저녁밥 나왔다고 그냥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 다음에 이러고 기다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다가 이미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혼잣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찍 지어 먹고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 저 희끄무리한 거 우리 임인가 봐. 이거였잖아요. 이 뒤에는 맞아요. 웃음 지어 공감하면서도 이 속에 숨겨진 어떤 진솔함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앞이 틀렸잖아요. 빨리 넘어가시고. 그래서 작품의 내용하고 보기랑 선지랑 다 꼼꼼하게 보시라는 거고 선지를 마침표 끝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앞뒤 내용 다 맞나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히뜩한 거. 실제 그랬죠. 저기 뭐야, 저 거뭇거뭇하고 희뜩한 저걸 보고 임인가 봐 했잖아요. 해서 워렁퉁탕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게 급하게 건너갔는데 여기에서 독자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그 속에 담긴 절실한 공감 우리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악성도 같이 함께 느꼈잖아요. 이거 허둥지둥하는 그 모습에서. 와우.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작품의 내용, 보기에 있는 내용 다 따져줬죠.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꼼꼼하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화자가 집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너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뭘 느긋하게 바라봐요. 언제 느긋했어요? 지금 언제 오나 이거였잖아요. 상당히 간절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건 반드시 저걸 좀 확인해야 될 때 보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죠. 주름살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러고 보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뒤에는 맞는데 이 앞에 느긋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긋했으면 이러고 봤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화자가 처음 보는 3대를 임으로 착각해서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웃음 지으면서도 간절함을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3대는 아니고 원래 자기 집에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벗겨놓은 껍질 벗겨놓은 3대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임으로 착각한 건 맞아요. 저걸 보고 엄마 임인가 봐 했는데 임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보고서 임이었나 봐.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였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지. 아니 이미 진짜 안 오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잖아. 이러진 않았어요. 임에 대해서 원망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죠? 지금 앞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요.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웃음 지으면서도 진지함을 수용한다. 자, 뒤에는 맞는 내용인데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이라고 해요. 어두워서 못 오나 봐. 길이 안 보이나 봐. 뭐 이런 거 했나? 밤이란 시어를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왜 언급했어요? 맨 마지막에 종장에 나와 있죠. 아,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나으셨으면 누가 봐서 나 비웃었을 거야. 아, 다행이야. 그냥 여기서 끝이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앞이 틀리고 뒤에는 맞고. 자, 이렇게 됐다고요. 대부분의 선지가요. 구성이 될 때 둘 다 틀리고 이렇게 생기지를 않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앞이 맞고 뒤가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 확인을 작품에서 보기에서 확인 안 해주면요. 오답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선지를 끝까지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작품에서 나온 시어라고 아싸 이러면은 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에 해석이 나올 때 이거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로 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번 적용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유형 한번 만나볼게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와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즉, 작품에 하나가 더 나와요. 보기에 작품 하나를 더 실어주고 이 둘을 비교해서 감상을 하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요. 뭔가 공통점, 차이점 모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읽어내려 가야 하는가 나와 있거든요. 자, 선지를 보면요. 일단 음보율 물어보고 있죠. 음보율이라 그냥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거 음보율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대비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분위기. 그다음에 똑같은 석양이라는 시어가 다와 보기 둘 다 쓰였는데 얘네의 기능, 파악. 자, 그리고 말하는 방식까지. 즉 해석을 할 줄 알면은 음보율 외에는 해석을 할 줄 알면은 시어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주제 같은 거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됐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줄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때요. 이 만월대랑요. 목적은요. 무슨 말인지 알려줬어요. 밑에 별표 달고 이제 따로 단어를 알려줬는데 만월대는요. 고려의 왕궁터고요. 목적은 목동의 그 장소 목동 아니고요. 양치기 이런 목동의 피리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요거 알면은 우리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흥하고 망하는 건데 이 흥망이 유수하다? 자, 뭔지 몰라도 물음표라도 흥망이 뭐 어떻게 한대. 유라는 걸로 봐서 뭐 있다는 것 같은데 흥망이 이렇게 있는데 정도라고 지나가죠. 그러면 아는 한자어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만월대 고려의 왕궁터도요. 추초래요. 추초라는 단어 처음 봐요. 아니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자, 요 안에 요거 한번 보세요. 아는 단어입니다. 아는 한자어예요. 가을 추고요. 풀 초자. 자, 여러분들 가을에 풀 하면은 어떤 색이에요? 확실히 봄과 여름하고는 다르죠. 가을. 물이 뒤해지면서 서걱서걱해지죠. 수분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즉 생명력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이 흥망이 있는데 여러분들 해석 가능한 것까지만 보자고요. 흥망이 있는데 이 고려의 왕궁터가 꼭 가을 풀이로다래요. 가을 풀? 뭔가 이 소멸의 이미지인데
그러면 이 고려의 왕궁터에 소멸의 이미지가 있다? 즉 나라 망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500년 왕업이 이거는 알아듣죠? 500년 동안 이어진 이 일들, 이 고려 왕조가요. 목적에 붙였대요. 목동의 피리소리, 빌릴리에 붙였다. 자, 붙였다가 뭔지 잘 몰라도 뭔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어있다? 즉 뭔가 스며들어 있다? 대강 이 정도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확한 해석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남아있다 정도인데 꼭 그렇게까지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도 목동의 피리소리에 뭔가 붙어있다. 뭔가 좀 긴밀한 관계인가 봐. 이제 이 정도로만 지나가시면 돼요. 자, 흥망이 유수하다는 거는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하늘의 운수에 다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운수가 이미. 흥망이 하늘의 운수에 달려있는데 고려의 왕궁터에 지금 완전 황폐한 그 가을풀이 가득하다. 그래서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남아있으니 즉 이 삘릴리 피리는 왠지 좀 서글픈 노래겠죠. 석양이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대요. 석양, 해가 져가는데 객, 지나가는 사람이 눈물겨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미지 다 잡히세요? 이 시조의 이미지? 이 고려의 왕궁터가요. 가을풀이 가득해요. 즉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해서 이 500년의 긴 세월이요. 이 나라의 긴 세월이 목동의 피리소리에나마 삘릴리 하고 그 서글픈 노랫가락에 남아있으니 석양, 괜찮죠? 나라가 망해가는 그 분위기를 확 부각시켜주는 게 해가 져가는 그 느낌하고 어울리잖아요. 일부러 배경을 석양으로 한 것 같죠? 자, 이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여기서 화자의 감정 다 나오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게 지금 뭐 슬픈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해석 끝났고요. 음보도 한번 따져보면은 어때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이건 누가 봐도 사음보죠. 자, 해서 이거 사음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그 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자,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이요 활용하면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제가 어휘프렌즈에서 줬던 거잖아요. 자, 홍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전쟁 기운일 수도 있고 속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풍류 얘기하고 남자, 벽계수, 뭐 송죽, 화, 꽃 이런 얘기하는데 전쟁이랑 그건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은 속세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속세에 묻힌 분, 이 내생에 어떠한고 물어보고 있죠. 나 어때? 저기 속세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나 어때? 왜 어떻게 살길래 궁금하잖아요.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누가? 내가. 왜? 풍류를 즐기는 건 속세에서 저 홍진에선 불가능하잖아요. 자, 옛사람 풍류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만 아니는 참 많은데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락, 즐거움이에요. 즉, 이 지극한 즐거움들 왜 모를 것인가? 자, 천지의 남자로 태어나 나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은 이 살림에 묻혀서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지? 이런 바보들, 이 느낌. 자, 수감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감목 어떤 거? 초가집이죠. 초가집을 벽계수가 뭔지 몰라도 이걸 보면은 물이라는 거 정도 알잖아요. 어쨌든 집을 이 물 앞에다 두고 벽계수는 맑은 시냇물 얘기예요. 물 앞에 두고 송죽, 저 송은 송색가루 할 때 송, 죽은 대나무잖아요. 저 정도 우리 알잖아요, 한자는. 자, 소나무와 대나무 이렇게 우룰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우룰리가 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집을 물 앞에 두고요. 송죽 여기에다가 뭐 대나무와 소나무가 근처에 있고 자, 그 다음에 풍월주인이 됐대요. 바람과 달의 주인 이렇게 됐대요. 즉 이 사람은 어디에? 아이고 나 자연에서
너무나 행복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여기까지만 파악되면 됩니다. 정확하게 완벽한 해석은 안 돼도 자연 속에서 뭐 즐거워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발견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이 꽃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화 보고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죠. 여기서의 화도 이겁니다. 화는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뭔지 몰라도 어쨌든 풀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되죠. 여기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즉, 꽃도 펴 있고요. 그리고 풀이 푸란색이에요. 아까의 그 추초랑은 완전 다르죠. 아까는 거의 소멸의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뭔가 생명이 막 살아나는 그 느낌 여러분들 같이 받고 있어요? 자,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조화신공이 뭔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신의 공이니까 신이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물물 이 각각의 사물마다 참 야단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석 안 된 단어를 좀 보자면요. 자, 속세에 붙인 분들이요. 이 내생애가 어떠합니까? 옛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즐기고 다녔던 그 풍류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면서 천지간에 이 세상 하늘과 땅 사이니까 오늘 세상이죠. 세상 사이에 남자들이요. 나만한 사람은 정말 많은데 왜 살림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고 저렇게 홍진에 살고 있니? 라고 하면서요. 수감목 아주 뭐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몇 칸짜리 초가집을 얘기하죠. 이 초가집을요. 아주 맑은 시냇물 앞에 딱 지어두고요. 송죽, 우를리 이거 울창하다 할 때 울이에요. 딱 봐도 되게 깝깝하게 생겼죠. 빽빽하잖아요. 글자가. 자, 몰랐어도 뭐 사실 파악에 상관은 없으나 조금 더 이미지는 확실해지죠. 소나무랑 대나무랑 울창하게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다. 즉 자연 안에서 완전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까 봄의 이미지 완벽하죠. 도화, 행화, 즉 꽃들이요. 석양 속에 피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석양은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석양하고는 이미지가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녹양방초. 여기 도화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얘기를 하고요.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얘기합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그냥 풀이 푸르다라고 해도 아무 이상 없죠. 자, 이렇게 봄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이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 봄의 이 모습들, 요게요. 꼭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로운 이런 능력이 저기 사물사물, 즉 꽃들도 있고 뭐 나비도 있고 많겠죠. 풀들도 있고 여기마다 참 야단스럽다. 즉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싶은 거 훌러덩 넘기면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일단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한쪽은 나라망해갖고 슬퍼하고 있고요. 여기는 나 어때? 야, 봄 봐라 너무 좋아. 자랑하고 있잖아요. 즐거움을 막 표출하고 있죠. 이 작품 제목이요. 상춘곡이에요. 봄 맞아서 부르는 노래. 자,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다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음보로 파악을 했고요.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지금 여기에서요. 다 네토막으로 끊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 아니만큼만은. 막 리듬 타지네. 그죠?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사음보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사음보네요.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동일한 음보율. 자, 이 음보율 활용해서 리듬감 살려주죠. 아까 제가 춤까지 췄잖아요. 자, 얘 맞고요. 그 다음에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인 공간을 대비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다는요, 아까 그 객이 눈물겨워한다 그 슬픈 거고요. 보기는 봄이야 너무 좋아. 자, 이질적 공간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이질적이다. 서로 둘이 완전 다른 거죠. 이 다른 공간이 대비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대비되는 공간이 있는가? 흥망이 유수하다, 만월대도 추출하다. 뭐 공간이라고 하면은 요 만월대가 나오죠. 고려 왕조의 궁터. 근데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뭐 고려가 있으면 최소한 뭐 조선의 왕조가 피어나는 뭐 이런 다른 느낌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이질적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고려면은 최소한 망해가고 있는 왕조랑은 좀 다른 이미지의 공간이 나와줘야 되죠.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장소가 어디가 제시가 돼요? 저기 홍진, 속세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홍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화자는 어디 있어요? 자연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연이고 시어를 찾자면은 살림에 묻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어디서의 삶이 더 좋아요? 여기 안에 자연에서의 삶이 난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제 강조 되네? 그죠? 자, 그러면은 2번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기는 다와 달리 이렇게 다에서는 이질적 공간의 대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보기에서는 홍진과 살림을 완전 다른 두 공간,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면서 야, 자연에서의 삶이 최고예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에요. 앞뒤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너무 차이 났죠. 근데 이거는요. 정말 완벽한 해석 아니라도 한쪽은 눈물겼고요. 한쪽은 뭐래요? 지금 여기에서요. 풍류란 단어 나왔고 꽃들 나왔고 송죽 나왔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쪽은 좀 분위기가 살아난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것만 비교해서도 적어도 이거는 고르지 말아야죠. 자, 이거 너무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 보기에서의 석양을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자, 석양, 우리 보기를 보면 뭐래요?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래요. 지금 이 여기서의 석양은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미지와 해가 져가는 이미지 통하죠. 슬픈 정서를 심화하는 게 맞죠. 저 해가 지는 것처럼 고려 왕조가 져가는구나. 아이 슬프다. 보기는요. 어땠어요? 여기서의 석양은요. 어디 배경이에요? 복숭아꽃하고 살구꽃하고요. 지금 이렇게 석양리에 피어있대요. 이 경치, 봄의 경치를 돋보이게, 꽃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그 기능이잖아요. 지금 이 석양, 이 보기에서의 석양이 뭔가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봄의 경치를 얘기해 준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조화신공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조화신공이라고 하는데 어딜 봐서 이게 부정적이고 우울해요. 전혀 근거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혼잣말을 한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요. 뭐 특정한 청자를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뭐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든가 아니면 고려의 백성들. 특정 청자가 없죠. 왜냐면요. 해석을 해보면은 아, 참 이렇구나. 추초구나. 저렇게 500년 왕업이 피리소리에 남아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 뭐 본인이겠죠. 눈물겨워한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주고받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신의 내면을 얘기할 뿐. 자, 근데 여기서는요. 저기 속세 사는 분들 나 어때? 내 생애 어때? 내가 옛사람 풍리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완성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자랑질 중이죠. 맨 처음에요. 말을 걸어요. 저기 분들 이내 생애가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걸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화자가 다 혼잣말 하는 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 맞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자연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라는 그거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혼잣말 하면서 너무나 슬프다, 눈물겹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끝납니다. 해서 답이 2번이었어요. 이 이질적 공간은요, 보기에서 나왔지, 다에서는 공간이 제시되긴 하나 별도의 얘랑 완전 다른 이미지의 공간은 제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기 만월대 이걸로 끝났죠. 즉 해석되고요. 양쪽 다 작품의 내용을 비교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점짜리 유형 2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복습 어디에 초점 맞춰서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요. 기본 내용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3점 유형 풀이법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3점 유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왜냐면요. 어떤 지식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느냐 요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하고 좀 다릅니다. 수능에서 3점짜리는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가가 1차고요. 조금 더 심화를 하자면은 비슷한 주제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표현 방식이 쓰인 작품들을 주고 아니면 좀 대비되는 그런 작품들을 주고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해석 능력이 주가 되는 거지 뭔가 지식을 암기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압박감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그 문학사 같은 정보는 좀 알면 편하니까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학 용어들, 개념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요거에 대한 이해는 있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시된 보기 내용을 최대치 활용하는 거예요. 선지 끝까지 읽고 보기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해 놓고 선지, 작품, 보기 모두 세 부분 놓치지 않고 확인해 가면서 맞다 틀리다 따져줘야 되고요. 셋 중에 하나라도 허술하게 보면 오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올 경우요. 뭔가 공통점, 차이점 이런 요소를 물어보는 게 많죠. 그래서 해석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요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문제를 통해서 직접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방식이 몸에 뵐 때까지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전 3문으로 들어갑니다.